66세 고운자는 갓 담근 김장김치를 딸 집에 가져갔다가 믿기 힘든 광경을 마주합니다. 문을 연 사람은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 놀고 있던 백수 사위. 그리고 일 좀 해라는 장모의 말에 사위는 분노하며 김치통을 장모 얼굴로 내던집니다. 장모님이 무슨 상관이세요? 그 짱증나게. 그 충격적인 사건 뒤 장모는 딸의 얼굴에서 숨겨진 멍자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랬던 거니? 왜 말을 안 했어? 미안해, 엄마. 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오늘 하루 엄청난 행운이 당신을 찾아올 거예요. 대구 달서구 낡은 아파트 단지 사이로 이른 아침 해가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66세 고운자는 새벽 5시부터 시장을 다녀온 참이었어요. 좁은 부엌 한가득 고춧가루와 새우젓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김장철이었거든요. 은자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버무리고 김치통에 차곡차곡 눌러 담았습니다. 손마디마다 굵은 주름이 파여 있었어요. 1998년 남편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부터 새겨진 흔적들이었죠. IMF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은자는 단 하나의 신념으로 버텼습니다. 가족은 밥이 지킨다. 가스불을 줄이며 은자는 딸 윤은정을 떠올렸어요. 지난주 전화통화 때 들었던 목소리가 자꾸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엄마, 요즘 맞벌이가 진짜 힘들어. 힘에 겨운 한숨소리, 그 뒤로 이어진 손녀 유진이 학원비 얘기. 그러다 문득 밝아진 목소리로 그래도 엄마 김치가 제일 맛있어. 이번에도 좀 담가줘라던 말. 김치통 뚜껑을 꼭 눌러 닫으며 은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위놈이 좀만 벌어도 우리 은정이가 이렇게까지 고생은 안 할 텐데.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래도 사위가 자식 아비인데 뭐. 요즘 세상이 다 어려우니까. 바로 그 시각 달서구 반대편 아파트에서는 35살 사위 배태수가 늘어진 반팔 티셔츠에 추리닝 바지 차림으로 소파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태수는 온라인 게임과 유튜브 영상을 번갈아 보며 시간을 죽이고 있었죠. 소파 앞 테이블 위로는 배달치킨 뼈다귀와 캔맥주가 여기저기 굴러다녔어요. 컴퓨터 화면에서는 한탕의 인생 역전이라는 투자 광고가 번쩍번쩍 깜빡했습니다. 태수는 그 광고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주식 앱을 켜고 암호화폐 시세를 확인하고 다시 게임으로 돌아갔습니다. 똑같은 패턴의 반복이었죠. 한편 시내 콜센터에서는 34살 윤은정이 마스크를 쓴 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네, 고객님.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한 통화가 끝나자마자 다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테두리에는 5살 딸 유진이의 유치원 단체 사진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옆자리 동료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은정 씨, 점심도 제대로 못 드시고 그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은정은 지친 얼굴로 살짝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애 학원비 내려면요, 뭐. 머릿속에서는 숫자들이 끊임없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이 얼마였더라? 전세대출 이자 납부일이 언제더라? 유진이 영어 학원비는 또 얼마를 내야 하나? 계산기를 두드리듯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돌아갔어요. 은정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엄마한테서 온 부재중 전화 2통? 나중에 전화 드려야지. 하지만 다음 고객 전화가 또 울렸고 은정은 휴대폰을 서랍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 시간 태수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현관문 앞에 쌓인 우편물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슬리퍼를 끌며 다가갔다가 그냥 발로 살짝 밀어뒀어요. 연체 고지서, 카드사 독촉장, 통신비 납부 안내. 빨간 글씨들이 봉투 겉면에서 경고음처럼 번쩍였습니다. 태수는 그 종이들을 외면했어요. 보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다고 스스로를 속이듯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봐서 그렇지
내가 못난 건 아니야. 기회만 오면 나도 할 수 있어. 왜곡된 자존심이 텅 빈 거실 안에서 부풀어 올랐어요. 은자는 김장을 마무리하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일하느라 바쁜가 보네. 은자는 그렇게 이해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김치통 손잡이를 꽉 움켜쥐며 은자는 버스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딸네 집까지는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거든요. 택배로 보내면 편하겠지만 은자는 직접 가는 걸 고집했어요. 문 앞에 김치통을 내려놓는 그 순간의 뿌듯함, 딸이 엄마 고마워하며 안아주는 온기. 그게 은자 세대가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은자는 아직 몰랐어요. 전화를 받지 않는 딸의 이유가 단지 바빠서만은 아니라는 걸. 그 집 거실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정성껏 담근 김치통이 곧 어떤 폭력의 도구가 될지. 이 가족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모의 밥과 딸의 야근 위에 백수사위의 공허한 자존심이 위험하게 쌓여가고 있었어요. 마치 금이 간 그릇에 물을 계속 부어넣듯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균열이었습니다. 김장을 모두 마친 자는 부엌 한쪽에 놓인 김치통들을 바라봤습니다. 묵은 김치, 갓 담근 겉절이, 그리고 딸네 식구를 위해 따로 담아둔 포기김치까지. 은자는 냉장고 문에 붙어있는 메모지를 떼어냈어요. 딸네 아파트 주소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아이고, 은자씨. 택배로 보내면 되지 뭘 그렇게 힘들게 들고 가려고 그래요? 옆집 아주머니가 계단에서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은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직접 가야죠. 그래야 마음이 놓여요.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 김치통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어요. 딸이 김치통 뚜껑을 열고 우와, 엄마 김치다 하며 좋아할 얼굴이 눈에 선했거든요. 시내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자 은자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달서구를 가로지르는 이 길은 은자가 젊었을 때부터 다니던 익숙한 길이었어요. 하지만 풍경은 많이 달라져 있었죠. 옛날 작은 반찬 가게가 있던 자리에는 이제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골목마다 있던 구멍가게들은 사라지고 편의점 간판들이 번쩍였어요. 재개발 현장을 감싼 펜스 너머로는 크레인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세상 참 많이 변했네. 은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애들이 김치 먹고 자라는 건 똑같겠지. 우리 유진이도 할머니 김치 먹고 쑥쑥 크겠지. 그 생각에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버스를 한 번 갈아타고 또 한 번 갈아탔어요. 무릎이 쑤셨지만 은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정도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IMF 때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채소를 날랐고 저녁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었잖아요. 그때에 비하면 이건 산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시내 콜센터에서는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팀장이 사무실 한가운데 서서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오늘 고객 응대 건수가 목표치보다 부족합니다. 야근 가능하신 분? 은정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손가락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야근 수당이 얼마 되더라. 시간당 10,000원. 3시간 하면 30,000원. 유진이 미술학원비 일부라도 보탤 수 있겠네. 은정은 손을 들었어요. 저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서랍에서 꺼내보니 엄마한테서 온 부재중 전화가 또 한 통 더 늘어 있었어요. 은정은 화면을 보다가 서랍 안으로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나중에 전화드려야지. 지금은 정신이 없어서.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요즘 따라 하루하루가 버거웠습니다. 집에 가면 태수는 소파에 누워있고 유진이는 엄마 배고파하며 매달리고 설거지는 아침 그대로 싱크대에 쌓여 있었죠. 어젯밤에도 그랬어요. 은정이 야근을 마치고 11시에 집에 들어갔는데 태수는 맥주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저녁은 먹였어요? 은정이 물었을 때 태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라면 끓여줬어. 애가 좋아하더라. 5살짜리한테 라면만 먹이다니.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싸움이 되고 싸움이 되면 태수가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유진이가 울 테니까요. 딸네 아파트에서 태수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현관 쪽을 힐끗 봤습니다. 문 앞에 쌓인 우편물 더미가 눈에 들어왔어요. 빨간 글씨로 최종 독촉이라고 적힌 봉투가 제일 위에 있었죠.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슬리퍼를 질질 끌며 현관으로 갔습니다. 우편물들을 주워들었다가 그냥 발로 슥 밀어뒀어요. 신발장 옆 구석으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연체 고지서였습니다. 카드사 독촉장도 있었고 통신비 미납 안내도 있었어요. 태수는 그 종이들을 외면하는 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보지 않으면 문제도 사라진다고 스스로를 속이듯 믿었거든요. 세상이 나를 안 알아줘서 그래. 내가 못난 게 아니라고. 태수는 소파에 다시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어 주식 앱을 켰어요. 빨간색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마이너스 600만 원. 태수는 재빨리 앱을 껐습니다. 대신 유튜브를 켰어요. 비탄감 받는 법, 개인회생 성공 후기, 한방의 인생 역전. 그런 영상들이 추천 목록에 가득했습니다. 태수는 그 영상들을 하나씩 눌러보며 희망이라는 이름의 환상을 쫓았어요. 은자는 딸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내렸습니다. 김치통을 들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은자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정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4번. 받지 않았습니다. 은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일하느라 바쁜가 보다. 그냥 집 앞에 놓고 오면 되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딸이 요즘 부쩍 전화를 잘 안 받았거든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은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한 걱정이야. 바쁘니까 그렇겠지.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은자는 김치통을 양손으로 꽉 잡고 탔어요.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가는 동안 은자는 딸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요즘 은정이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뭔가 힘에 겨운 듯한 한숨이 섞여 있었거든요. 아이고, 우리 은정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좀 쉬엄쉬엄 해야 할 텐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은자는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1203호. 딸네 집 앞에 섰을 때 은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어요. 게임 음악도 섞여 있었죠.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자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어요. 1번, 2번.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빗질도 하지 않은 머리, 늘어진 반팔 티셔츠 차림의 태수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아, 어머니. 그 순간 은자는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하지만 아직은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다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느낌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수는 문을 반쯤만 열어둔 채 서 있었습니다. 인사도 성의 없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오셨어요? 말투에는 환영보다는 귀찮음이 묻어났죠. 은자는 김치통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김장했다. 은정이랑 유진이 먹으라고 가져왔어. 그러면서 안을 슬쩍 들여다봤어요. 거실 커튼이 낮은데도 닫혀 있었습니다. 희미한 빛 속에 어질러진 거실이 보였죠. 아, 그냥 문 앞에 놓고 가시면 안 돼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자는 이미 신발을 벗고 있었어요. 잠깐만 들어갈게. 은정이는 어디 갔냐? 태수는 마지못해 몸을 비켰습니다. 은자가 안으로 들어서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확 밀려왔어요. 상한 음식 냄새, 맥주 냄새, 그리고 며칠 동안 환기를 안 한 듯한 퀴퀴한 냄새.
거실 테이블 위로는 치킨 뼈다귀가 담긴 일회용 용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캔맥주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녔어요. 소파 위에는 구겨진 이불과 베개가 널브러져 있었죠. 은정이는? 은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태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했어요. 일하러 갔죠. 늘 그 말투에는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일하러 가는 게 잘못이라도 되는 양. 은자는 김치통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식탁 한쪽 구석에 놓인 빈 소주병을 봤어요. 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2병, 3병. 은자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죠. 태수야. 은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일은 좀 알아보고 있냐? 젊을 때 움직여야지. 애까지 있는데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안 되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웃음을 비틀며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세요? IMF 때처럼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나도 하고 싶어서 안 하는 줄 아세요? 이력서를 얼마나 넣었는데. 근데 다 떨어지더라고요. 나이는 많다, 경력은 애매하다, 스펙이 부족하다. 그런 소리만 100번도 더 들었어요. 은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가장이면 뭐라도 잡아야지. 은정이가 몇 년째 하루도 못 쉬는 거 알고나 있냐? 애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냐고. 태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두 시대의 가치관이 좁은 거실에서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은자 세대에게 가장이란 가족을 먹여 살린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어떻게든 해야 하는 거였죠. 하지만 태수 세대는 달랐어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세상이라고,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고, 모두가 이렇게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좌절을 인정하는 대신 분노로 바꿔버리는데 익숙해져 있었죠. 잔소리 들으려고 여기서 사는 줄 아세요?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태수의 눈이 식탁 위에 놓인 김치통으로 향했어요. 다음 순간은 너무 빨리 일어났습니다. 태수가 거칠게 앞으로 나서며 김치통을 낚아챘어요. 무거운 플라스틱 통이 태수의 손에서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태수야. 은자가 외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쿵. 김치통이 은자의 어깨와 얼굴을 스쳤습니다. 묵직한 충격과 함께 은자가 뒤로 휘청거렸어요. 김치통이 바닥에 떨어지며 뚜껑이 열렸고 새빨간 양념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흰 벽지에 핏빛처럼 빨간 얼룩이 번졌어요. 바닥에도 은자의 옷에도 얼굴에도 김치 양념이 튀었습니다. 고춧가루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은자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벽을 짚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뺨이 얼얼했죠. 하지만 그보다 더한 건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무언가였습니다. 굴욕감, 분노, 아니면 슬픔?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거실에는 고요함만이 흘렀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광고 음악만이 그 정적을 깼죠. 태수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사과 대신 변명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아, 손이 미끄러진 거예요. 어머니가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은자는 손으로 뺨을 감쌌습니다. 따가웠어요. 양념이 스며든 상처가 쓰라렸죠. 하지만 은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전 기억이었어요. 젊은 시절 시어머니한테 맞으며 살던 날들, 소리도 못 내고 참아야 했던 시간들, 그때 자신을 때리던 시어머니의 눈빛과 지금 태수의 눈빛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 사람 처음이 아니구나. 은자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런 행동은 연습 없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태수의 말버릇, 눈을 돌리는 습관, 떨리는 손. 폭력을 숨기고 사는 사람들의 전형이었죠. 바로 그때 현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였어요. 복도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 집 또 싸우나 봐. 아까도 소리 엄청 났잖아. 저 집 밤에도 자주 그래. 내 우는 소리도 많이 들리고. 그 말들이 은자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딸이 전화를 잘 안 받는 이유, 목소리에 힘이 없던 이유, 김치를 달라면서도 직접 오지 말라던 이유. 은자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은정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은자는 입술을 깨물며 전화를 끊었어요. 괜히 애 마음만 더 무겁게 할까봐.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확인해야 했어요. 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은자는 바닥에 흩어진 김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태수도 보지 않았어요. 그냥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태수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지 않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은자는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어요. 김치 양념인지 피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이건 단지 김치통 하나가 날아온 사건이 아니었어요. 오래 숨겨졌던 어떤 폭력의 그림자가 이제야 드러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은자의 뺨은 계속 얼얼했습니다. 손등에 묻은 붉은 얼룩을 보며 은자는 손수건을 꺼내 닦았어요. 고춧가루가 피부에 스며들어 따갑게 쓰라렸죠. 내가 뭘 잘못했나? 은자는 멍하니 생각했습니다. 사위한테 일 좀 알아보라고 한 게 잘못이었나? 딸이 힘들다고 한 게 잘못이었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잘못한 건 나가 아니라고.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자는 휴대폰을 꺼내 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전히 받지 않았죠. 은자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정아, 엄마야. 김치 갖다 놨다. 전화 좀 해라. 하지만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어요. 은자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은자는 아까 본 딸네 집안을 떠올렸어요. 어질러진 거실, 빈 술병들, 닫혀있던 커튼, 그리고 태수의 눈빛. 뭔가 익숙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은자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러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젊은 시절 은자를 때리던 시어머니의 눈빛과 똑같았던 거죠. 그때 시어머니는 이유 없이 화를 냈습니다. 밥이 짜다고, 빨래가 덜 말랐다고, 방 청소가 엉성하다고, 온갖 트집을 잡으며 은자를 때렸어요. 손바닥으로, 빗자루로, 때로는 국자로. 은자는 참았습니다. 그 시절엔 다들 그렇게 살았거든요.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을 들어야 한다고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죠. 남편한테 말해봤자 엄마가 원래 그래. 조금만 참아 하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그렇게 10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어린 은정이를 안고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그러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은자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설마 우리 은정이도? 은자는 생각을 멈췄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이 퍼져나갔어요. 옆집 사람들이 속삭이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 집 밤에도 싸우는 소리 많이 나더라. 내 울음소리도 자주 들리고.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은자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부엌에 가서 손을 씻었습니다. 물에 고춧가루가 풀리며 붉은 물이 흘러내렸죠. 거울을 봤습니다. 뺨에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김치통이 스친 자리였죠. 살짝 부어오른 것 같았습니다. 은자는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 수건에 싸서 뺨에 댔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자는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은정이었습니다. 엄마, 은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숨이 가쁜 목소리였습니다. 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고 유진이가 칭얼거리는 소리도 섞여 있었죠. 은정아, 은자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김치 갖다 놨다. 못 봤냐? 응, 봤어. 은정이 대답했어요. 고마워, 엄마. 근데 집에 들어왔다 갔어? 은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김치통 던진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딸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죠. 응, 잠깐 들렀다 왔다. 은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수 만났어. 전화기 너머로 은정이 숨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긴장한 듯한 숨소리였습니다. 엄마, 태수가 뭐라고 안 했어? 은정이 물었습니다. 은자는 딸의 목소리에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왜 딸이 그런 걸 물어보는지, 왜 목소리가 떨리는지. 은정아, 은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 괜찮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아니야, 엄마. 괜찮아. 은정이 재빨리 대답했어요. 너무 재빨리 대답했죠. 그냥 바빠서 그래. 일 때문에. 은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알아요. 30년 넘게 키운 딸이 언제 거짓말을 하는지. 은정아, 엄마한테 숨기지 마라. 은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말해. 엄마가 도와줄게.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은자는 딸이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소리 없이 우는 것 같았죠. 엄마.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내일 잠깐만 볼 수 있어? 혼자서. 은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뭔가 있었어요. 그래, 어디서 볼까? 지하철역 앞 카페. 내일 낮 2시에. 은정이 말했어요. 엄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제발.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자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우리 은정이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은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뺨의 통증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딸이 겪고 있을 고통에 비하면. 그날 밤 은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어요. 아까 태수가 김치통을 던지던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의 눈빛, 거친 동작, 변명하던 태도. 처음이 아니야. 은자는 확신했어요. 저 사람 우리 은정이한테도 그랬을 거야.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은자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을 열어 약통을 꺼냈어요. 소화제를 한 알 먹고 물을 마셨죠.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은자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붉게 물든 하늘이 어제 흩어진 김치 양념처럼 보였습니다. 내일 은정이 만나면 알 수 있겠지. 은자는 생각했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그리고 엄마가 뭘 해야 하는지. 손등에 남은 붉은 자국을 다시 봤습니다. 김치 양념인지 피인지 모를 그 얼룩 위로 은자는 단단히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참지 않겠다고. 딸이 자기처럼 10년을 참고 사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이건 단지 김치통 하나가 날아온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숨겨져 있던 폭력의 그림자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은자는 그 그림자와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1시 반 은자는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역까지 버스로 30분 거리였어요. 은자는 일부러 일찍 나왔습니다. 딸을 기다리게 할 수 없었거든요. 역 앞 카페에 도착했을 때는 1시 40분이었습니다. 은자는 구석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시켰어요. 커피는 입에 대지도 않고 계속 입구만 바라봤죠. 2시가 되자 은정이 나타났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한 채였어요. 겨울도 아닌데 목까지 가리는 옷을 입고 있었죠. 엄마. 은정이 다가와 앉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자는 딸의 얼굴을 보려 했지만 모자와 마스크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어요. 은정아, 마스크 좀 벗어라. 엄마가 얼굴 좀 보게. 은정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더니 천천히 마스크를 내렸어요. 그리고 모자를 살짝 올렸죠. 은자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은정의 눈가에는 옅은 멍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노랗게 변해가는 걸 보니 며칠은 된 것 같았습니다. 광대뼈 주변도 붉은기가 돌았죠. 그리고 목덜미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검푸른 손가락 자국이 보였어요. 저게 설마. 은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정은 재빨리 마스크를 다시 올렸어요. 엄마, 조용히 해. 사람들 다 쳐다봐. 은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은정아, 그게 뭐냐? 누가 그랬냐? 은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그게 태수가 그랬냐? 은자가 물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은정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침묵이 곧 대답이었죠. 언제부터냐? 은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은정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참으며 손으로 컵을 꽉 쥐었어요. 그러다 결국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신혼 초부터.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은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신혼 초부터? 결혼한 지가 벌써 6년인데? 처음엔 그냥 화를 냈어. 은정이 말을 이어갔어요. 소리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근데 점점 심해졌어. 밀치기 시작했고 나중엔 은정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눈물이 마스크 위로 흘러내렸어요. 은자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냐? 엄마한테 왜 숨겼냐? 말할 수가 없었어. 은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걱정할까봐. 그리고 부끄러웠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았거든. 잘못은 무슨. 은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은정은 천천히 말했어요. 처음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밥을 늦게 했나, 집 청소를 안 했나, 태수 기분을 건드렸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더 잘하려고 했어. 은자는 딸의 말을 들으며 자기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맞으면서도 내가 잘못했나 생각했던 자신. 남편이 소리 지르면 내가 화나게 했나 자책했던 날들. 근데 소용없었어. 은정이 계속 말했어요. 아무리 잘해도 태수는 화를 냈어. 일이 안 풀리면 나한테 화풀이했고 돈이 없어도 나한테 화를 냈어. 심지어 유진이가 울어도 내 탓이었어. 은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도 봤냐?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진이가 3살 때부터 봤어. 아빠가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거, 물건 던지는 거 다 봤어. 그래서 유진이가 요즘 밤에 자주 깨. 악몽 꾸고 울어. 은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5살 손녀가 그런 걸 보고 자랐다니. 공포 속에서 자랐다니. 엄마. 은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나 유진이 때문에 버텼어. 애한테 아빠 없는 집 만들어주기 싫어서. 그래서 참았어. 이혼하면 애가 상처받을까봐. 은자는 딸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은정아, 그건 잘못 생각한 거다. 아빠가 있어도 폭력 보고 자라는 게 더 상처야. 엄마가 맞는 모습 보는 게 더 무서운 거야. 은정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변할 거라고 믿었어. 사과하면 또 믿어줬어. 근데 매번 똑같았어. 은자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지금은 딸을 안아주는 게 먼저였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은자가 말했어요. 엄마가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전화할 때마다 느낌이 이상했는데 그냥 넘어갔어. 엄마가 잘못했다. 아니야, 엄마. 은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숨긴 거야. 나도 엄마처럼 참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맞으면서도 참았잖아. 나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그 말에 은자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딸이 자기를 본받아 참고 살았다니. 잘못된 걸 물려준 거였어요. 은정아, 엄마가 그때 참은 건 잘못이었다. 은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는 내가 그걸 배우길 바란 게 아니야.
오히려 그 반대야. 너는 엄마처럼 살면 안 돼. 은정이 눈을 들어 엄마를 봤습니다. 이제는 안 참는다. 은자가 말했어요. 엄마가 너랑 유진이 지킬 거야.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 없어도 우리 셋이서 살 수 있어. 엄마가 IMF 때도 버텼잖냐. 이번에도 버틴다. 그 말 속에는 수십 년간 쌓인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나르며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막노동을 하며 버텼던 세월. 그 모든 시간이 은자를 강하게 만들어놨죠. 엄마, 은정이 울먹였어요. 정말 괜찮을까? 이혼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무서워. 세상 사람들이 뭐라든 상관없다. 은자가 말했어요. 내 목숨이 먼저야. 유진이 안전이 먼저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은정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카페 직원이 물티슈를 가져다 줬어요. 은자는 고맙다며 받아서 딸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 가자. 은자가 말했어요. 엄마가 알아봐놨어. 증거 모으고 제대로 준비하자. 이번엔 내가 이긴다.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처음으로 희망 같은 게 보였어요. 두려움이 아닌 앞으로 나아갈 용기 같은 거였죠. 이 순간 세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참고 살던 어머니 세대가 딸에게 참지 말라고 말하는 순간 수십 년 동안 가정 안에서만 맴돌던 한숨들이 이제야 밖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카페를 나서며 은정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어? 은자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건 엄마가 걱정할 일이다. 너는 증거만 잘 모아라. 증거가 뭐가 필요해? 은정이 물었습니다. 병원 기록, 사진, 문자 메시지, 뭐든지. 은자가 말했어요. 그리고 이웃 사람들 증언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은 응급실 간 게 2번 있어. 1년 전하고 석 달 전에. 은자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응급실까지 갔다니. 그때 뭐라고 했냐?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했어. 은정이 고개를 숙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상하게 쳐다봤는데 그냥 넘어갔어. 나도 거짓말하느라 힘들었어.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한다. 은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 잘못한 건 태수야.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정은 조금씩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첫 해는 그래도 괜찮았어. 은정이 말했어요. 가끔 화를 내긴 했지만 때리진 않았거든. 근데 취업이 안 되면서부터 달라졌어. 은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처음 손을 댄 건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임신 4개월 때였어. 태수가 또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내가 괜찮아. 다음에 또 기회 있을 거야 라고 했거든. 근데 그게 위로가 아니라 비난으로 들렸나 봐. 그래서 밀쳤어. 벽에 부딪혔어. 배를 감싸고 주저앉았는데 은정이 눈물을 닦았어요. 태수가 사과했어. 울면서 무릎 꿇고 사과했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래서 믿었어. 은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패턴을 알고 있었거든요. 폭력, 사과, 용서, 또 폭력. 끝없는 반복. 유진이 태어나고 나서는 더 심해졌어. 은정이 계속 말했어요. 애가 밤에 울면 태수가 화를 냈어. 자기가 자야 하는데 시끄럽다고. 내가 달래면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면서라고 소리 질렀어. 그때도 때렸냐?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로 밀치거나 팔을 잡아당기거나 때로는 머리채를 잡기도 했어. 얼굴은 안 때렸어. 사람들이 볼까봐. 은자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계획적이었어요. 흔적이 안 남게, 사람들이 모르게. 더 악질적이었죠. 엄마, 근데 제일 힘든 건 은정이 말을 이었어요. 태수가 매번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어. 울면서 자기가 쓰레기 같다고 했어. 그럼 나도 용서했어. 사랑하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다. 은자가 단단하게 말했어요. 사랑하면 때리지 않아.
사랑하면 겁을 주지 않아. 은정은 한참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도 예전에 그랬잖아. 할머니한테 맞으면서도 참았잖아. 그 말에 은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가 어렸을 때 봤어. 은정이 말했어요. 할머니가 엄마 머리채 잡던 거, 엄마가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거, 다 기억해. 은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딸이 봤구나. 다 봤구나. 그때 엄마가 참으니까 나도 참아야 하는 줄 알았어. 은정이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처럼 강해지려고 했어. 엄마가 버텼으니까 나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어. 은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잘못된 걸 물려준 거였어요. 참는 게 미덕이라고, 견디는 게 사랑이라고. 그런 걸 딸에게 가르친 거였죠. 은정아. 은자가 딸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가 잘못했다. 그때 참은 건 엄마 인생 최대 실수였어. 너한테 그런 모습 보여준 거 정말 미안하다. 은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 엄마는 최선을 다한 거잖아. 아니다. 은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최선은 도망치는 거였어. 너 데리고 나와야 했어. 근데 엄마가 겁이 났어. 세상이 무서웠고 혼자 사는 게 두려웠어. 그래서 참았어. 그게 엄마 잘못이야. 은자는 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 참는다. 엄마가 못한 거 너는 해야 돼. 도망쳐야 돼. 아니, 도망이 아니야. 당당하게 나와야 돼. 엄마. 은정이 울먹였어요. 엄마가 이제 강해. 은자가 말했습니다. IMF 때 남편 사업 망하고 빚쟁이들 쫓아올 때 엄마가 버텼잖냐. 새벽 시장에서 채소 나르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그렇게 너 키웠잖냐.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낫다. 은자가 웃었습니다. 그때는 혼자였는데 지금은 우리 둘이잖냐. 유진이까지 셋이고 우리 셋이면 못할 게 뭐가 있냐.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물이었죠. 내일 변호사 만나러 가자. 은자가 말했어요. 엄마가 알아본 곳이 있어. 가정폭력 전문 변호사래. 상담비는 걱정 마. 엄마가 다 준비했어. 엄마, 돈은 괜찮아? 은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모아둔 게 있다. 은자가 말했어요. 너 결혼할 때 쓰라고 모아둔 거. 근데 이게 더 중요한데 쓰는 거지 뭐. 다음 날 오전 두 사람은 낡은 건물 3층에 있는 작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나무 간판에 법률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어요.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죠. 처음엔 무심하게 서류를 넘기다가 은정의 이야기를 듣더니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응급실 기록이 있다고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2번요. 은정이 대답했어요. 이웃 증언은요? 옆집 아주머니가 소리 듣는다고 했어요. 은자가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사진도 찍어두세요. 멍 자국, 흔적 같은 거 다 증거가 됩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벗으며 은정을 똑바로 봤어요. 상습 폭력, 아동 정서학대 가능성까지 있어요. 증거만 잘 모으면 충분히 이깁니다. 양육권도 당연히 어머니가 가져가고요. 그 말에 은정의 눈에 처음으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희망, 절망이 아닌 용기. 준비 잘하세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법은 피해자 편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참고 살라고 하지 않아요. 사무실을 나서며 은정은 엄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뭐가 고마워? 은자가 웃었어요. 엄마 할 일 하는 거지. 그날 오후 은정은 집에 몰래 들어가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목에 멍, 팔에 자국, 응급실 진단서. 하나하나 증거를 모았어요. 그리고 은자는 집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모아온 돈.
딸 결혼 자금이라고 아껴뒀던 돈. 이제 그 돈으로 딸의 자유를 사는 거였어요. 이건 단순히 이혼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세대가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참고 살던 어머니 세대가 딸에게 참지 말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말 한마디가 수십 년 동안 가정 안에서만 맴돌던 한숨들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혼 소장이 태수에게 송달된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은정은 유진이를 데리고 엄마 집으로 피신한 상태였어요. 태수한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죠. 문자 메시지도 쏟아졌습니다. 처음엔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였다가 점점 애도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마지막엔 내가 가만 안 둔다는 협박까지 왔죠. 은자는 그 문자들을 모두 캡처하라고 했습니다. 다 증거야. 하나도 지우지 마라. 변호사는 증거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협박 문자까지 있으니 접근 금지 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겠네요.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석 달 후였어요. 그 석 달 동안 은정은 증거를 모으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웃들의 증언을 받았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기꺼이 증인이 되어줬어요. 제가 증언할게요. 그 집에서 나는 소리 몇 번이고 들었어요. 경찰 부를까 하다가 남의 집 일이라 참았는데 이제라도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위층 아저씨도 증언했습니다. 아이 우는 소리가 너무 자주 들려서 이상하다 싶었어요. 한밤중에도 울고 새벽에도 울고 보통 집이 아니구나 싶었죠. 재판 당일 은자는 일찍 일어나 딸을 깨웠습니다. 은정아, 오늘 당당하게 가자.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은정은 검은색 정장을 입었어요. 얼굴에 화장을 했지만 여전히 눈가에 멍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유진이는 할머니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어디가? 유진이가 물었습니다. 응, 중요한 곳 가. 유진이는 할머니랑 같이 있으면 돼. 은자가 대답했어요. 법원에 도착하니 이미 태수와 태수 변호사가 와 있었습니다. 태수는 정장을 꾸며 입었지만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어요.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죠. 태수는 은정을 보자 다가오려 했습니다. 은정아, 우리 얘기 좀. 하지만 은자가 앞을 막아섰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접근 금지 명령 나온 거 모르세요? 태수는 인상을 찌푸리며 물러섰습니다. 은자를 보며 쏘아붙였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괜히 부추겨서. 부추기긴 뭘 부추겨. 은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짓을 똑바로 봐라.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방청객들이 하나둘 들어갔어요. 은자와 은정, 유진이는 한쪽에 앉았고 태수는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판사였어요.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펼쳤죠. 이혼 및 양육권 청구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은정 측 변호사가 먼저 진술을 시작했어요. 원고는 6년간 피고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해왔습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류들이 판사에게 전달됐습니다. 응급실 진단서, 멍자국 사진, 협박 문자 메시지, 이웃 진술서. 판사는 하나하나 넘기며 살펴봤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태수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까지 갈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피고는 반성하고 있으며 가정을 지킬 의사가 있습니다. 반성이요? 은정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 나온 후에도 원고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게 반성입니까? 판사가 태수를 받습니다. 피고 측 할 말 있습니까? 태수가 일어섰어요. 판사님, 저도 힘들었습니다. 취업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그래서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때립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태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증인석에 섰어요. 저는 피고 부부의 옆집에 사는 김미숙입니다. 밤마다 싸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자 비명소리, 물건 깨지는 소리, 아이 우는 소리. 몇 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위층 아저씨도 증언했습니다. 새벽 2시, 3시에도 아이가 울었어요.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아파트 복도 CCTV 영상이었어요. 화면이 재생되자 법정 안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영상 속에서 태수가 현관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문 열어, 안 열어. 발로 문을 차는 소리도 들렸죠. 그러다 문이 열리고 은정이 나왔습니다. 태수가 은정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은정이 비틀거렸죠. 그 뒤로 유진이가 울며 따라 나왔습니다. 아빠 하지 마. 엄마 놔줘. 영상이 멈췄습니다. 법정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판사는 안경을 벗으며 태수를 봤습니다. 피고, 이게 실수입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한 행동입니까? 태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하지 못했죠. 저는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IMF 이후 취업도 안 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다 제 탓입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은자는 방청석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 되뇌었죠. 우울하면 남을 때려도 되나? 우리 세대 절반은 우울증이었겠다. 은정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우울증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폭력의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피고는 6년 동안 치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고의 우울증 치료 기록이 있습니까? 태수 측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우울증을 핑계로 쓸 수 없습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은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쌓였어요. 태수는 점점 할 말을 잃어갔죠. 마지막으로 은정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6년 동안 참았습니다. 변할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변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 딸을 지키고 싶습니다. 판사는 은정을 받습니다. 원고, 정말 이혼을 원합니까? 네. 은정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원합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판결은 2주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은정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은자가 얼른 부축했죠. 잘했다. 정말 잘했어. 태수는 멀리서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패배감이 역력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은자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단지 한 가정의 이혼 재판이 아니었어요. 폭력에 면죄부를 주던 오래된 말들 남자니까 살다 보면 참고 살아 이 법정 안에서 힘을 잃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왔습니다. 2주일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은정은 엄마 집에서 유진이와 함께 지내며 매일 아침 법원에서 연락이 올까봐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은자는 딸과 손녀를 위해 부엌을 바쁘게 오갔습니다. 아침엔 미역국을 끓이고 점심엔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저녁엔 유진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만들었죠. 할머니, 나 여기서 계속 살아도 돼? 유진이가 물었습니다. 은자는 손녀를 안으며 웃었어요. 그럼 할머니 집이 유진이 집이지. 유진이는 할머니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좋아. 여기가 더 좋아. 아빠 없어서 좋아. 그 말에 은정은 가슴이 아팠어요. 5살 아이가 아빠 없는 게 더 좋다고 말하다니.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죠. 유진이가 이제 평화로운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됐으니까. 판결 선고일이 왔습니다. 은자와 은정은 다시 법원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유진이는 이웃 아주머니가 봐주기로 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태수가 이미 와 있었어요. 헬쑥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은정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죠.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이혼 및 양육권 청구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정의 손이 떨렸어요. 은자가 딸의 손을 꽉 잡아줬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이혼을 허가하며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에게 부여합니다. 은정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겼어요. 드디어 이긴 거였죠. 판사는 계속 말했어요. 피고는 원고와 미성년 자녀에게 6개월간 접근 금지 명령을 받습니다. 또한 피고는 정신과 상담 치료를 1년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양육비는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도록 합니다. 태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뭐라고 속삭였지만 태수는 반응하지 않았죠. 이상으로 판결을 마치겠습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은정의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지만 은자가 얼른 부축했어요. 은정아, 괜찮냐? 엄마. 은정이 울먹였습니다. 우리 이긴 거지? 정말 이긴 거지? 그래, 이겼다. 은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잘했다. 정말 잘했어. 두 사람은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은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이제 진짜 끝난 거야. 은정이 중얼거렸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지. 은자가 말했어요. 이제 진짜 우리 시작이다. 집으로 돌아오니 유진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은정은 유진이를 안아들었어요. 유진아, 우리 이제 할머니 집에서 살 거야. 진짜? 아빠는? 유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우리랑 따로 살 거야. 은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유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나 여기가 좋아. 그날 저녁 은자는 부엌에 섰습니다. 김장때 담가뒀던 김치를 꺼내 썰었어요. 냄비에 물을 붓고 김치를 넣고 돼지고기를 넣었죠.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딸네 집에 몰래 가져다 주려고 담근 김치였어요. 문 앞에 놓고 오는 김치였죠. 하지만 이번 김치는 달랐습니다. 함께 먹으려고 끓이는 김치찌개였어요. 상을 차렸습니다. 갓 지은 흰 쌀밥,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 달걀말이, 유진이가 좋아하는 소시지 볶음. 작지만 따뜻한 밥상이었어요. 유진아, 밥 먹자. 은자가 손녀를 불렀습니다. 유진이는 할머니 옆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어요.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은정이 웃으며 말했어요. 야, 너 예전엔 아빠랑 먹던 삼겹살이 제일 맛있다더니? 순간 식탁 위에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는 화 많이 내서 싫어. 여기서는 안 그러잖아. 여기서는 다 웃잖아. 은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가 느낀 거예요. 평화를 느낀 거였죠. 그래, 여기선 웃는 거야. 은자가 유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웃을 거야. 은정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나 못 이겼어. 무슨 소리야? 은자가 웃었어요. 내가 용기 낸 거지. 엄마는 그냥 옆에서 밀어준 것뿐이야. 아니야. 은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참지 말라고 해줘서 내가 용기 낼 수 있었어. 엄마가 함께 싸워줘서 내가 이긴 거야. 은자는 김치찌개를 한 번 더 저으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 셋이서 잘 살자. 돈은 좀 없어도 마음은 편하게. 소리 지르는 사람 없이 웃으면서. 응.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도 일 더 열심히 할게. 유진이 학원비도 내고 엄마 용돈도 드리고. 용돈은 무슨. 은자가 손사래를 쳤어요. 너나 유진이나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게 엄마 소원이야. 식탁 위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좁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고춧가루 냄새, 마늘 냄새, 그리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의 냄새.
은자는 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유진이한테는 소리 지르는 식탁 대신 웃는 식탁만 기억나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자라서 엄마처럼 폭력을 겪지 않게 해주세요. 김치를 한 번 더 뒤집어 접시에 담으며 은자는 다짐했어요. 다시는 김치통이 누군가의 얼굴을 향해 날아가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맞으며 사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은자의 작은 마당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유진이는 유치원을 옮겼고 새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은정은 콜센터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죠.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마당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은정은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은자는 뜨개질을 하고 있었죠. 유진아, 뭐 그려? 은정이 물었습니다. 우리 집. 유진이가 대답했어요. 그림을 보니 작은 집 앞에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그리고 유진이. 은자는 그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피로 맺어진 게 가족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켜지는 게 가족이구나. 이 이야기는 폭력에서 도망친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폭력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 이긴 세 여자의 이야기였어요. 장모 은자, 딸 은정, 그리고 손녀 유진이, 그리고 겨울마다 다시 담글 김치처럼 이들의 삶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숙성되어 갈 거였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희망으로, 더 이상 눈물이 아닌 웃음으로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 세 여자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